여러분, 만약 전 재산을 털어 꿈 한 자락을 사온 남편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보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듬해 농사 지을 때 쓸 소를 살 돈으로 이름 모를 도련님의 개꿈을 사온 어리석은 사내. 그리고 그 남편 앞에 선 지혜로운 아내 보기 씨. 어서 오세요. 지혜로 옥명을 바꿔 여인의 이야기 야담 여사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랍니다. 금덩이를 보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공에서도 황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 가지가 한 집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신기하고도 오묘한 이야기랍니다. 때는 조선시대에 어느 아담한 시골 마을에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이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한데 딱 한 가지 금이 있었거든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날도 최서방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길을 나섰더랍니다. 읍내 장날이었거든요. 조선시대 장날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백화점이자 뉴스센터이자 동네 사랑방이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온갖 물건들이 다 나오고 온갖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는 날이지요. 최서방은 그날 아내가 정성껏 싸준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더랍니다. 그 안에는 집에서 기르던 달 몇 마리를 팔아 모은 돈 3,000냥이 들어있었거든요. 3,000냥이면 그 당시에 쌀 2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가난한 살림에 얼마나 귀한 돈이었겠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며 모아온 돈이었더랍니다. 여보, 이 돈으로 꼭 소 한 마리만 사와요. 소만 있으면 내년 봄 농사는 걱정 없을 테니. 아내 보기 씨가 새벽녘에 보자기를 묶어주며 신신당부를 했더랬지요. 최서방도 그날만큼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걱정 마시오, 여보. 내 오늘은 꼭 소를 몰고 돌아올 테니.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장터에 도착한 최서방이 소 파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웬 소란이 벌어지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최서방이 목을 쭉 빼고 들여다봤더니 글쎄 한 젊은 도련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지 뭐예요. 그 도련님이 어찌나 잘생겼던지 흰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그야말로 그림 같더랍니다. 그 근동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 귀하신 도련님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최서방이 옆에 선 아저씨한테 슬쩍 물어봤더랍니다. 저 도련님이 왜 저러시오? 아, 저 양반이 지난밤에 꿈을 꿨다는데요. 태양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요. 아침에 일어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점쟁이 어른이 그게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꿈이라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날 거라고 했다지 뭐예요. 근데 이 도련님이 갑자기 그 꿈이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다며 팔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미 집안이 만석직이니 더 클 필요가 없다나요. 최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떴더랍니다. 꿈을 판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꿈을 사고 판다는 게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태몽이나 귀한 꿈은 그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믿었더랍니다. 꿈을 사는 방법도 있었어요.
꿈을 판 사람이 꿈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면 사는 사람이 그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도련님은 가슴을 치며 말했더랍니다. 이 꿈 누가 사가실 분 없소. 어젯밤 제가 꾼 꿈인데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오더니 제 가슴 속으로 환하게 들어왔소이다. 그 빛이 어찌나 따뜻하고 환하던지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소. 점쟁이 어른 말씀으로는 이 꿈을 가진 자의 핏줄에서 반드시 나라를 빛낼 큰 인물이 태어난다 하더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있을 건 다 있으니 이 꿈 값으로 3,000냥만 주시오. 3,000냥, 구경꾼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더랍니다. 꿈 한 번 꿨다고 3,000냥이라니 저 양반 미쳤나? 아니, 꿈이 밥이라도 먹여준답니까? 하하하. 어린 도련님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무도 그 꿈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최서방,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질 못했더랍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최서방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뭔가가 자꾸 그 도련님 쪽으로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것 같더랍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멀뚱히 서서 생각에 잠겼더랍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모아온 3,000냥, 소를 사야 하는 돈, 내년 봄 농사를 위한 돈, 그 돈이 품 안에서 뜨겁게 느껴졌더랍니다.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최서방은 보통 사람처럼 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세상 이치를 환히 꿰뚫는 사람도 아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살아. 이 꿈을 살아. 최서방은 두 발이 저절로 도련님 앞으로 걸어갔더랍니다. 도련님, 제가 그 꿈을 사겠소이다. 장터가 떠들썩해졌더랍니다. 아까 비웃으며 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 봐라, 진짜 사겠다고? 3,000냥을 꿈에 쓴다고. 저 사람 제정신이야? 아이고, 저 댁마님이 알면 기절하겠네. 최서방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더랍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최서방도 알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최서방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더랍니다.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황금빛 태양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 태양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듯 도련님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던 이야기를.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발 아래 땅이 황금으로 변하던 이야기를. 최서방은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더랍니다. 마음속 깊이 그 빛을 담으려 했더랍니다. 그렇게 3,000냥이 도련님의 손으로 넘어갔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최서방의 발걸음은 어찌나 가볍던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더랍니다. 하지만 빈 보자기를 든 채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최서방의 손에서 곱비 대신 빈 보자기가 들려있는 걸 본 아내 보기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랍니다. 여보, 소는요? 최서방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더랍니다. 그게 소 대신 꿈을 사왔소. 잠시 침묵이 흘렀더랍니다. 장터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최서방의 귓가에 맴돌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의 표정을 보니 그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았더랍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더랍니다.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 울었어요. 부엌 가공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최서방은 그 짧은 침묵이 마치 3년 같았다고 나중에 말했더랍니다. 그런데 보기 씨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첫마디가 이랬더랍니다. 어떤 꿈이었대요? 최서방이 고개를 번쩍 들었더랍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꿈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꿈이요. 어떤 꿈이기에 3,000냥을 주고 사왔냐고요. 최서방은 멍하니 서서 도련님한테 들었던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양이 내려오고 가슴 속으로 뛰어들고 온몸이 황금빛으로 물들던 그 꿈 이야기를요. 보기 씨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더랍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이 참 묘했더랍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더랍니다. 여보, 보기 씨가 조용히 말했더랍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최서방이 눈을 껌뻑였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꿈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련님 가슴으로 태양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면 그건 분명 하늘이 내린 기운이에요. 근데 그 도련님은 이미 가진 게 많으니 그 기운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꽉 찬 그릇에는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최서방은 아내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었더랍니다. 그럼 내가 그 꿈을 사온 건 당신이 사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늘이 우리 집으로 그 기운을 보낸 거일 수도 있지요. 보기 씨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더랍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결심하는 빛이 스쳐갔더랍니다. 여보, 오늘 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당신은 사랑채에서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그날 밤 보기 씨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해가 지고 온 마을이 잠잠해지자 보기 씨는 우물가로 나갔더랍니다. 찬물을 길어다가 온몸을 정갈하게 씻었더랍니다.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한 계절이었거든요. 그 찬물에 몸을 씻으면서도 보기 씨는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더랍니다. 목욕제계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몸만 씻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잡든 생각, 원망,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보기 씨는 그날 밤 3,000냥을 날린 것에 대한 속상함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이웃들의 눈총에 대한 부끄러움도 그 찬물에 깨끗이 씻어냈더랍니다. 정갈한 흰 저고리로 갈아입고 나서 보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더랍니다. 방 한가운데 깨끗한 보자기를 펼쳤더랍니다. 그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고 향 한 자루에 불을 붙였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반듯하게 앉아 눈을 감았더랍니다. 보기 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더랍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이 집에 귀한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오나 이 기운을 정성껏 받들겠습니다. 부디 이 집 안에 편히 머무르시어 때가 되면 큰 빛을 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올린 뒤 보기 씨는 남편에게 들었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차근차근 되새겼더랍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 따뜻한 황금빛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장면을, 발 아래 땅이 황금으로 물드는 장면을,
보기 씨는 그 빛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꼭 붙들어 메었더랍니다. 마치 귀한 씨앗을 가장 따뜻한 흙 속에 묻듯이요. 그 의식이 끝날 무렵 보기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더랍니다. 3,000냥을 날렸다는 걱정이 아니라 뭔가 아주 귀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그 얼굴에 가득했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보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더랍니다. 사랑채에서 나온 최서방이 멋쩍게 밥상 앞에 앉자 보기 씨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더랍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 사람 모두 언행을 조심하고 마음을 곱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최서방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더랍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굳건한 것을 느꼈더랍니다. 그냥 믿어도 되겠다는 느낌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더랍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최서방을 손가락질했더랍니다. 그 양반 3,000냥짜리 꿈 사더니 요즘 어떻게 지낸대? 원별 사람을 다 보겠네. 꿈을 사다니. 아, 글쎄, 그 집 마님은 화도 안 냈대. 그러니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거지 뭐야.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건 최서방뿐만 아니라 보기 씨도 마찬가지였더랍니다. 하지만 보기 씨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저 빙긋이 웃었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귀한 꿈이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깊지요. 여러분, 모두가 알아보는 것은 이미 누군가 먼저 차지한 것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꿈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바로 이 고을의 사또였더랍니다. 그 사또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여러분, 탐욕스럽기로는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더랍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짜고 좋다 하는 것은 뭐든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자였더랍니다. 그 사또가 꿈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을 번쩍 떴더랍니다.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 그건 예사 꿈이 아니지. 그런 귀한 것이 어찌 촌부 따위의 집에 있단 말인가. 내가 가서 빼앗아. 아니, 사야겠다. 사또는 당장 부하들을 거느리고 최서방의 집으로 향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보기 씨가 그 탐욕스러운 사또를 어떻게 상대했을지 그 통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또 일행이 최서방의 집 앞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었더랍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보기 씨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더랍니다. 사또의 가마와 포졸들을 보고도 보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였더랍니다.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이십니까? 사또가 가마에서 내리며 보기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더랍니다. 가난한 살림에 베옷을 걸쳤지만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일연하던지 사또도 잠시 말문이 막혔더랍니다. 하지만 이내 콧수염을 실룩이며 목소리를 높였더랍니다. 내 남편이 장터에서 귀한 꿈을 샀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내 그 꿈을 사러 왔으니 어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보기 씨가 조용히 대답했더랍니다. 사또 나리, 남편은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허나 꿈에 관한 일이라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더랍니다. 계집이 뭘 안다고. 어디
그 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넉넉히 값을 쳐줄 테니 순순히 내놓아라. 보기 씨는 잠시 사또를 바라보더니 입꼬리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더랍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그윽하던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서늘한 느낌이 들게 했더랍니다. 나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냐? 나리께서는 지금 무엇을 사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꿈이라 했지 않느냐? 그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 말이다. 보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나리, 그 꿈은 이미 이 집에 없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더랍니다. 없다니, 무슨 소리냐? 내 남편이 3,000냥을 주고 샀다 했는데 그새 팔아버렸단 말이냐? 팔았다 하면 나리께 드릴 수도 있겠지요. 허나 그 꿈은 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갔단 말이냐? 보기 씨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차분하게 말했더랍니다. 이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리. 사또가 눈을 껌뻑였더랍니다. 뭐라고? 남편이 그 꿈을 사온 날 밤 소녀가 정성껏 목욕 재개하고 그 기운을 이 몸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꿈은 저와 하나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꿈을 떼어낼 방법은 없는 법이지요.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더랍니다. 사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랍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꿈이 몸에 들어갔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사또를 우롱하는 게냐? 보기 씨는 사또의 고함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더랍니다. 나리, 우롱이라니요. 나리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꿈을 사러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꿈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임을 먼저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또가 잠시 말을 잃었더랍니다. 보기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더랍니다. 꿈이 사고 팔 수 있다면 저희 남편이 3,000냥을 주고 정당하게 산 것도 인정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 꿈의 주인이 된 남편이 저에게 그 기운을 나눠준 것 역시 주인의 권리이고요. 나리께서 법도를 아시는 분이라면 남의 몸 안에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더랍니다. 뭔가 반박을 하려 해도 보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논리정연한지 어디서 끼어들 틈이 없었더랍니다. 포졸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더랍니다. 사또가 이를 갈며 목소리를 낮췄더랍니다. 좋다. 그럼 내 몸죄로 값을 치르겠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땅이냐? 보기 씨가 이번에는 눈을 살짝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더랍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사또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더랍니다. 나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해봐라. 점쟁이 어른 말씀이 이 꿈을 가진 자의 핏줄에서 나라를 빛낼 큰 인물이 난다 했지요? 그랬다 하더라. 그렇다면 나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빛낼 인물을 낳을 기운이 깃든 여인의 몸에 손을 댔다가 그 죄가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를요. 마당에 다시 한번 정적이 내려앉았더랍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악 빠졌더랍니다. 나라를 빛낼 인물. 그 인물의 어미에게 해를 끼쳤다가는 훗날 그 자식이 권세를 잡았을 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더랍니다. 당장 눈앞의 욕심보다 훗날의 화가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사또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소매자락을 탁 털었더랍니다. 오늘은 그냥 가마. 허나 두고 보자.
편히 돌아가십시오, 나리. 보기 씨는 사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반듯하게 서서 배웅했더랍니다. 그리고 대문이 닫히자 그제야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더랍니다. 옆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이웃집 할멈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더랍니다. 아이고, 보기야. 너 사또한테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보기 씨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할머니, 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린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탐욕스러운 사또가 기세 좋게 쳐들어왔다가 보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꼼짝없이 물러나는 그 장면이요. 보기 씨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사또 자신의 말을 되돌려 줬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보기 씨가 온몸으로 보여줬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또가 물러갔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랍니다. 보기 씨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을 길에 내보내는 일이었더랍니다. 그날 저녁 보기 씨는 최서방을 조용히 불러 앉혔더랍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방이 눈을 껌뻑였더랍니다. 길이라니, 갑자기 무슨 길을요? 꿈속에서 태양이 내려온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동쪽이었다지요? 그랬소. 동쪽 하늘이 먼저 열렸더랬지요. 동쪽으로 사흘을 걸으면 큰 바위산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산 중턱에 오래된 동굴이 하나 있다는데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을 거예요. 최서방은 어리둥절했더랍니다. 아니, 갑자기 동굴이라니요. 거기서 뭘 하란 말이오? 보기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더랍니다. 당신은 그냥 마음을 열고 가면 돼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요. 당신이 장터에서 그 꿈을 산 것도 머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최서방은 한참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더랍니다. 가난한 살림에 허리 한 번 못 펴며 살아온 아내. 3,000냥을 날려도 화 한 번 내지 않은 아내. 사또 앞에서도 꼿꼿했던 아내.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더랍니다. 알겠소, 여보. 네, 다녀오리다. 이튿날 새벽 보기 씨는 남편의 보찜을 손수 챙겼더랍니다. 보리밥 주먹밥 몇 개와 물 한 바가지, 그리고 작은 약초 꾸러미를 넣었더랍니다. 보찜을 묶으면서 보기 씨가 조용히 말했더랍니다. 여보, 길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거든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알겠지요?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나섰더랍니다. 보기 씨는 남편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더랍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 대신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최서방이 그 동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루, 이틀, 사흘. 최서방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동쪽을 향해 걸었더랍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에 맨 보찜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지만 최서방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첫째 날은 논두렁 사이로 난 흙길을 걸었더랍니다. 둘째 날은 소나무 숲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올랐더랍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 멀리 우뚝 솟은 큰 바위산이 눈에 들어왔더랍니다. 아내가 말하던 그 산이었더랍니다.
산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니 어찌나 높던지 구름이 산허리를 감고 있더랍니다. 최서방은 침을 꼴깍 삼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더랍니다.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릴 무렵 바위 사이에서 뭔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최서방이 발걸음을 멈췄더랍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더랍니다. 그런데 다시 들으니 분명 사람의 소리였더랍니다. 어딘가 힘없고 가느다란 누군가 고통에 겨워 내뱉는 소리였더랍니다. 최서방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더랍니다. 바위를 몇 개 돌아가자 산 중턱에 움푹 파인 동굴 어귀가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그 어귀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더랍니다. 허연 수염에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더랍니다. 나이가 어림잡아도 70은 넘어 보였는데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고 다리 한쪽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더랍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았더랍니다. 최서방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더랍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더랍니다. 혼탁하던 눈빛이 최서방의 얼굴에 닿자 조금씩 초점을 찾았더랍니다. 사람이요? 예,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어르신, 많이 다치셨습니까? 노인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더랍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소. 최서방은 지체하지 않았더랍니다. 보찜을 내려놓고 아내가 넣어준 약초 꾸러미를 꺼냈더랍니다. 길을 나서기 전날 밤 보기 씨가 조용히 넣어준 그 꾸러미였더랍니다. 당시에는 왜 약초를 챙기는지 몰랐더랍니다. 이제 알겠더랍니다. 최서방은 약초를 입으로 잘게 씹어 노인의 다친 다리에 정성껏 붙였더랍니다. 그리고 보찜 속 천을 길게 찢어 단단히 감아들였더랍니다. 주먹밥을 꺼내 한 입씩 드리고 물을 조금씩 적셔드렸더랍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낯선 이의 손길이 어색한 듯 몸을 움츠렸더랍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이내 긴장을 풀고 몸을 맡겼더랍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더랍니다. 노인이 천천히 최서방을 바라보았더랍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밤 이 산에서 그대로 갔을 거요. 최서방이 손을 내저었더랍니다. 아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이 산에 혼자 어쩐 일로 오르셨습니까?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더랍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더랍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흐릿하던 눈빛이 이제는 어딘가 깊고 맑은 빛을 띠고 있었더랍니다. 나는 이 산의 해마다 오른다오. 옛날에 큰 은혜를 입은 곳이 있어서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소 찾아오는데 올해는 무릎이 말을 잘 안 듣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려. 최서방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어르신, 가족은 안 계십니까? 산 아래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최서방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랍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요. 그 시선이 어찌나 깊던지 최서방이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졌더랍니다. 뭔가 그 눈빛 속에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더랍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더랍니다. 그대, 이 산에 무슨 일로 왔소? 최서방이 머리를 긁적였더랍니다. 그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내가 동쪽으로 사흘을 걸어 이 산에 오라 했거든요.
귀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요. 아내가? 예. 제 아내가 좀 남다른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 말은 틀린 적이 없더랍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더랍니다. 그대 아내 이름이 무엇이오? 복이라 합니다. 최서방 댁복이 씨요. 노인이 그 이름을 입속으로 한 번 되뇌었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랍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로 아스라이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더랍니다. 복이라. 참 좋은 이름이요. 노인이 최서방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더랍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장터에서 꿈을 샀다는 이야기, 혹시 그대 이야기요? 최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더랍니다. 아니,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이 빙긋 웃었더랍니다. 세상이 좁다오.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거든. 3,000냥을 주고 꿈을 샀다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요. 최서방이 멋쩍게 웃었더랍니다. 예, 저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오? 마을 사람들은 다 그리 말하더군요.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더랍니다.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게 어리석음이요? 아니면 지혜요?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아내 보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귀한 꿈이겠어요. 노인과 아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어귀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냈더랍니다. 최서방은 남은 주먹밥을 노인과 나눠 먹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드렸더랍니다. 노인은 밤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랍니다. 젊은 날 벼슬길에 올랐던 이야기를, 전쟁이 나서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다녔던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최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깨달았더랍니다.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낡은 도포 아래 감추어진 그 눈빛,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묵직함이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더랍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의 다리가 한결 나아져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더랍니다. 최서방은 노인의 곁에서 부축하며 산길을 내려왔더랍니다. 발이 불편한 노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쉬엄쉬엄요. 산 아래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노인을 그 주막에 편히 앉혀드리고 나서야 최서방은 보찜을 고쳐 맸더랍니다. 어르신, 이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요. 노인이 최서방의 손을 잡았더랍니다. 힘없어 보이던 그 손이 잡는 순간 어찌나 따뜻하고 단단하던지 최서방이 놀랐더랍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최서방이라 합니다. 그냥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최서방. 노인이 그 이름을 천천히 불렀더랍니다. 그대는 오늘 나를 살렸소. 그 은혜는 내 반드시 갚겠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기다리시오. 머지않아 내 사람을 보낼 테니. 최서방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다가 노인이 손을 놓자 그제야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최서방이 주막을 나와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등 뒤에 대고 한마디를 더 했더랍니다. 최서방, 그 꿈은 진짜요. 그대 아내가 옳았소. 최서방이 돌아봤을 때는 이미 노인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서방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랐더랍니다. 올 때는 뭔가를 찾아 헤매는 발걸음이었다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뭔가를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더랍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보기 씨는 조용히 듣고 나서 두 손을 모았더랍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요.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보기 씨가 빙그레 웃었더랍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부를 안 했어도 당신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최서방은 아내의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더랍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아내만은 늘 그렇게 봐주었더랍니다. 그날 밤 두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더랍니다. 반찬이라곤 된장에 나물 한 가지뿐이었지만 그 밥상이 어찌나 따뜻하고 풍요로운지 만석지기 부잣집 밥상 부럽지 않았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노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보내겠다던 그 사람은 언제 찾아왔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만석지기 가문이 탄생하는 그 감동적인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더랍니다. 최서방과 보기 씨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 돌아와 된장국을 끓이고 밤이 되면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는 그 소박한 하루하루를요. 노인의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더랍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더랍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소리였더랍니다. 최서방이 밭에서 허리를 펴고 내다보니 글쎄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마을 길로 들어오고 있었더랍니다. 그 앞에는 가마 한 채가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더랍니다. 저게 뭔가 누구네 집에 가는 건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멈춘 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최서방의 집 앞이었더랍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나이 지긋한 관리였더랍니다. 의복이 어찌나 단정하고 기품이 있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높은 벼슬아치임을 알 수 있었더랍니다. 그 뒤로 문서를 든 아전들이 따랐더랍니다. 관리가 최서방 앞에 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더랍니다. 이 댁이 최서방 어른 댁이십니까? 최서방이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훔치며 얼떨떨하게 대답했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 대감 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 산에서 입은 은혜를 이제야 갚는다 하시며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관리가 문서 하나를 두 손으로 내밀었더랍니다. 최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펼쳤더랍니다. 보기 씨가 조용히 남편 곁으로 다가와 함께 들여다보았더랍니다. 문서에는 이고을 동쪽 산 아래 너른 땅 50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최서방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아전이 보따리 하나를 더 내놓았는데 풀어보니 그 안에 황금 20냥이 들어 있었더랍니다.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아니, 저게 다 뭐야? 최서방이 저걸 다 받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관리가 조용히 덧붙였더랍니다. 대감 어른께서 한 말씀 더 전하라 하셨습니다. 최서방 어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도왔소.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요. 그리고 최서방 어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참으로 비범한 분이시니 그 지혜를 아껴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보기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더랍니다. 눈가가 촉촉해졌더랍니다. 하지만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더랍니다. 보기 씨는 그런 사람이었더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조용히 안으로 사귀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관리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최서방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더랍니다. 손에 들린 문서가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나질 않았더랍니다. 뺨을 한번 꼬집어 봤더랍니다. 아팠더랍니다. 꿈이 아니었더랍니다. 여보, 최서방이 아내를 돌아보았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것이오? 보기 씨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우리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보, 이게 그 땅이나 황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무슨 말이오? 당신이 장터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꿈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3,000냥이 아깝다고 원망하는 대신 그 기운을 정성껏 받아들였기 때문이고요. 당신이 산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 일의 결과예요. 최서방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랬더랍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더랍니다. 3,000냥짜리 꿈도 보기 씨의 목욕제계도 사또를 물리친 지혜도 동굴 앞의 노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씩 이어진 일들이었더랍니다. 그해 가을 최서방 가문은 새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더랍니다. 이듬해 봄에는 50마지기 땅에서 풍성한 첫 수확을 거뒀더랍니다. 그 이듬해에는 보기 씨가 아들을 낳았더랍니다. 어찌나 총명하고 눈빛이 맑던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아이라 했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의 일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최서방은 아들이 벼슬에 오르던 날 환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보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더랍니다. 여보, 그 꿈이 진짜였소. 보기 씨가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더랍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소? 보기 씨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더랍니다.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씨앗도 아무데나 던져두면 썩어버리지만 정성껏 흙을 고르고 물을 주면 결국 꽃을 피우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3,000냥짜리 꿈 이야기 참 오묘하지요.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던 남편이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보물로 만들어낸 아내가 있었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혼자 믿는 것. 돈을 다 잃었어도 원망 대신 지혜를 꺼내는 것. 권력 앞에서도 꼿꼿하게 서는 것. 그리고 쓰러진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이 중에 특별히 대단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만석지기 가문도 되고 벼슬아치 아들도 낳는 법이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이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해도 마음속 깊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꿈이요. 야담 여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 꿈 버리지 마세요.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제일 초라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때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담 여사였습니다.